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 큰 선물을 주면서 깐부 회동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7개월 만의 방안인데 사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AI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였고요. 작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10월이었습니다. 이 블랙을 26만 장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걸 이제 통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5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 5만 장, SK 5만 장에다가 네이버 6만 장 이렇게 해서 26만 장이었는데 워낙 AI 핵심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AI 앞으로 협업하는 데 있어서 더 구미가 당기고 이런 쪽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이유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강국인데 AI 라인 너무나 좋다 보니까 메모리 강국 삼성, SK 하이닉스 받쳐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 생태계 이런 부분이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주 이런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판, MLCC, AI 인프라 핵심 관련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 라인에 비롯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젠슨왕 CEO가 한국에 오는 방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피지컬 A의 10종목을 딱 뽑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컬 AI 10선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보시면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33만 원 선 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HBM4 이제 베라루민에 탑재가 되면서 HBM4E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제품인데 샘플 공급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난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SMC 파운드리 부분에서 편중된 것을 좀 줄이면서 삼성에 갖다 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4의 수요를 한 80% 이상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도 HBM 확보를 위해서 오늘 그런 부분은 도장찍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젠슨왕이 한국에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4일 대만 GTC 컴퓨텍스 행사 1일부터 4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두 가지 봤습니다. 나머지 8가지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거든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오르는데 이런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현도 업체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고 지난주도 가파른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함께하는 게 이제 아틀라스고 그리고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협력 구체화 이런 부분을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LG전자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5%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 이후에 오늘 LG그룹주들 정말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로봇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 AI 로봇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 엔비디아 거죠. 그리고 제손 토로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로봇이 있으면 장애분이나 사람을 잘 피해갈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두뇌가 있어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피지컬 AI, 몸통이 필요한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걸 LG전자와 함께 할 가능성, 협업의 구체화대한 가능성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후에 저희가 삼성전기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미 3개국
어떻게 보면 기업에 공급을 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로봇 비전 센싱 이런 부분이고요. 또 AI 고성능 기판에 대한 고수익 이런 부분은 단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와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한가 같죠. 오늘도 21% 넘는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솔루션 부분에서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시세 분출 엄청났었죠. LG CNS 이런 부분이 로봇을 관제하고 AI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런 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기판조,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LG CNS 10종목 피지컬 AI 꼭 포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알짜 종목이다라고 증권사에서 언급했으니까 이 피지컬 AI 10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8,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다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LG, LG전자, LG CNS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가는 흐름들 좀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 오늘 LG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0만 원 선이라는 거는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 거의 탑선이고요. 오늘 LG가 또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현재 1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LG AI 로봇주로 재평가 기대감을 좀 실었고요.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AI 연구원 이후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LG의 주가 몸값이 좀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AI 모델 개발 역량 이런 부분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 최고치를 썼다고 합니다. 3조 넘어가고 거의 4조 가까이 40조 가까이 되니까 37조 한 5천억 원 정도인데 40조 규모로 좀 불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LG전자와 LG CNS 이 두 종목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난주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동안의 그런 흐름들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인율 줄어든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40%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열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주회사인 LG의 그룹 평가도 새롭게 보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은요, LG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AI 모델이 엑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월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정 과제를 내줬는데 거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차 평가는 이제 8월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AI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LG AI 연구원과 함께 1차를 통과한 게 이제 업스테이지거든요. 업스테이지에 대한 관심이 또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IPO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3조 5천억 원에서 한 5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역량 개발. 사실 이제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적으로 좀 당차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가치가 오르면서 LG도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증권사에서는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신사업 도전적으로 하는 데는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의 전략처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현금성 자산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바 긍정적인 매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오늘 피지컬 AI가 시장을 쥐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이쪽에서 LG가 오늘 신고가 갔고 LG전자, LG CNS 모두 신고가를 가면서 긍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 매그 꼭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선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선주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약간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선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이 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도 이 관련주가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승환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그 직접 쓰신 리포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한 큰 청사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호재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도입할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배수량이 이제 뭐 기존 5,000톤급에서 이제 8,000톤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달 규모도 한 3-4척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뭐 비슷한 급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 이제 5,300톤급인데 이게 척당 조달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들거든요.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8,000톤급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조달 비용이 적당히 약 3에서 4조 원 정도 들 것 같고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다면은 전체 사업 규모는 총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이 제시한 목표대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세계 8번째 핵 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거듭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뭐 잠수함 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8,000톤급으로 될런지 이렇게 되면 20조 규모가 들어간다고 했고 이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 8번째 세계에서 봤을 때 8번째 운용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형 호재가 있는데 어느 조선사가 이 모멘텀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건조를 책임지는 그리고 체계 완성까지 담당하게 될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많은 이 사업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투 체계 CMS를 책임지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파 탐지 소나라고 하죠. 소나를 책임지는 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또한 일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잠수함 관련 밸류 체인들 종목들로 좀 수혜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의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고 워낙 대형 규모, 앞서서 8,000톤급이면 한 20조 원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한 뭐 투자 유의사항이나 혹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조선주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투자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1번한 진수를 2030년 중반까지 하겠다. 그리고 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뭐 사업 규모라든지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각 기업별로 수혜 정도를 이 정량화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할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사업보다는 이 좀 더 수주 예상 시점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캐나다, 필리핀, 태국, 페루,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크로아티아, 이집트 뭐 이런 다수의 글로벌 함정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선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HH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종목 위주로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시작으로 좀 마스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조선주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세로의 전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미특별법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6월 18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염두를 해봐야겠네요. 역시나 이 부분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 분석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 조선주 섹터 잘 분석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중요한 리포트 나올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연구원이 그 조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방공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맞물리는 거거든요. 방산 이런 섹터와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조선과도 함께 이제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장보고 이런 쪽에서도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마침 이 하나 시스템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공망 강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많이 올렸습니다. 120% 기존 대비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까지 생각을 했고 글로벌 피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99.9%였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 9% 제 기억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6%포인트 정도 하나 시스템이 높으니 그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25년부터 28년까지인데 그런 성장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바 목표 주가를 이만큼 올릴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그런 통로가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중동, 아시아 전방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방공망의 강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핵심 레이더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전체 매출이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27.5% 정도 되는데요.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쪽에 사업이 있고 요 세 개만 합하더라도 연매출이 한 5천억 원,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25%가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처가 확보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잘 납품이 된다면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카타르 있고요. 그리고 또 UAE에서 추가 수출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수출에 대한 확보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입니다. 중동과 유럽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핵심 부품 공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3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맞는 그런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하나 시스템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쭉 봤는데 현대로템을 방산주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셨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리포트에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유진투자증권을 좀 픽해봤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분석했는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6천 원 유지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창원 공장에 가봤는데 열차, 그러니까 철차 공장을 좀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수주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수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속철이나 해외 전동차 제작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방산 공장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란드향 물건 이런 수주한 그런 제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빼곡하게
같이 물량을 조립하고 있었다,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인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30대 인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공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방산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파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월 12대에서 한 15대 이거 25% 정도 늘어난다라는 수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증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콕 집어서 증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설을 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중동 국가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과 수출 논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K2 같은 게 우리나라 거고 레어퍼트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같은 게 미국인데 사실 이러한 주문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뭐 딱 이 정도거든요. 한국, 독일,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최고의 1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조립 라인이 뭐 열차나 그리고 방산 이런 무기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빼곡히 돌아가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바 긍정적인 공장의 열기를 느끼고 왔다. 이런 게 대부분의 그 리포트의 주였습니다. 어쨌든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 31만 6천 원, 골드만삭스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협업 소식들이 들릴 것인가 미리미리 투자처를 물색하고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차 회동 이제 7개월 만에 일어나는 건데요. 작년 10월 말 정도에 있었고 에이펙 CEO 서밋에서 이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면은 AI 팩토리 반도체 쪽 협업 구축한다 이런 체계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때 관련주에 또 한 번 이제 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이쪽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깐부 치킨 회동이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성 회장, 최태원 회장이 함께 만나면서 굉장히 뭐 근사한 그림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넓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AI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쪽에서 공급자이자 파트너스의 서로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좀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통큰 선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부 쪽, 삼성, SK, 현대 이쪽에 이제 5만 장 그리고 네이버에 6만 장 이렇게 해서 이제 26만 장 통큰 선물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오토웨버, 현대위아, 현대차,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크게 출렁이는 흐름들,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2차 회동에도 어떠한 큰 반향성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분을 인터뷰해보겠지만 일단 피지컬 AI 플랫폼 강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축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메모리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부분은 바로 이런 섹터들도 눈여겨졌지만 사실 LG그룹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죠.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2차 회동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처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미리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고요. 빈센트 연구원이 직접 쓰였거든요. 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하나증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빈센트입니다. 들리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 엔비디아 그 CEO의 방한 소식 작년 10월에 이어서 이제 2차 회동입니다. 여기서 어떤 회동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뭐 유퀴즈 방송에 뭐 출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삼고 가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젠슨왕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 방한 이후에 그때 방한의 컨셉은 아무래도 칩, 즉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시세를 냈고요. 하지만 이번 방안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로 기대가 모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피지컬 AI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강했던 건 로봇이었습니다. 피지컬 AI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번은 피지컬 AI에 초점을 좀 모아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앞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와 같이 앞서 이제 도표 저희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미리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군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고 주문서인데요. 이번에 주문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즉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의 로봇에 관련 시세가 나고 있죠. LG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두산, 더 나아가서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까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AI 주도주에서 핵심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이오로 AI 시대인데요. 사실 GPU가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테마는 병목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중간에 메모리 반도체,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로 나타나는 중간에 뭐 기판도 있고요. 이런 병목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코스닥은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5거래 만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느낌인데요.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면은 뭐 2차 전지, 로봇, 특히나 오늘 2차 전지 좀 방어하는 력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첨단 장비 이쪽에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9,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죠. 사실 9,000피 돌파인 가운데 반대급부에 있는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수급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어느 정도 결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시차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일이 공교롭게 선거죠. 선거 이후에는 그 자금 집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코스닥 그러면 2차 전지, 바이오가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한 CEO 방한하면서 어떤 섹터를 튈까에 대한 일단 정답지, 약간 가까운 답안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성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빈센트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만시대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조정 어떻게 분석하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해서 여러적인 구체적인 협력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떤 청사진 이런 부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급격히 올랐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금리 급등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지금 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 이렇게 지수나 종목이 떨어졌을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틀 안에서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최근 빛나는 그런 스타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을 받고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60%나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틀란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 시장만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4조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틀라스 이런 판매가 이런 부분이 35년을 기준으로 한 2억 8천만 원까지 하락함과 동시에 4,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값어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6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좀 나뉘어지는데 판매가 한 120조 원 가까이 그리고 AS 쪽에서 67조 가까이 이 정도 되고요. 150만 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60% 점유율을 가정한다라고 봤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글을 통했을 때가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판가 28% 정도를 이쪽에서 구입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액추에이터를 지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뭐 완성차 이런 경쟁사들이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목표주가 많이 올라간 소식 전해드렸고 알파마요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쟁사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마요 이런 부분 AI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기치로 세워서 자율주행 AI나 차량 파운드리 이쪽을 이제 공략하다 보니까 훨씬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중국 말고 생산 가능한 그런 지역 봤을 때 점유율을 4배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시총 같은 경우 적정 시총을 111조 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조 먹고 들어가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있잖아요. 요게 한 14조 7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52조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적정 시총이 111조 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시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장착을 했으니 앞으로 기업 가치가 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함께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어떤 또 협업 소식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한국의 로봇 시장을 응원한다. 뭐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한 바가 있어서 어제도 뛰어올랐죠. 이런 흐름들이 오늘 잠깐 눌리지만 다시 튀어올릴 수 있을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하단이 좀 견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급등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증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플러스 ESS 교집합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 리포트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실적 부재는 당분간 뭐 가파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다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5월 수출입 배터리의 데이터를 봤더니 반등의 신호가 좀 부재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쪽 전기차 공장 가동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부진해서 결국은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이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ESS 쪽에서는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주는 옥석 가리기는 좀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배터리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두 종목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결론적으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앞서서 빈센트 연구원도 얘기를 했죠. 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어떻게 이 얘기가 잘 맞물려서 앞서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슬슬 나오면서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워낙 제약 바이오는 투자하실 때 전문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서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미약품은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고 어떤 물질이냐 봤더니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소네페 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신약 가치를 한 5,962억 원 정도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소네페 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영양 수액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희귀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GLP-2 계열입니다. 요게 근데 GLP-2 어쨌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당뇨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이잖아요. 그런데 GLP 계열이고 게다가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을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쪽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연구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 약물은 하루에 한 회를 투여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자들이 훨씬 편의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딱 맞으면 간편하니까 그러한 느낌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한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1조 8,973억 원 정도 계약이 되겠고 이제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임상 2상은 완료가 돼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릴리가 후속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계약금 한 7,500만 달러 정도는 3분기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미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약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상 완료가 되면서 릴리에 넘겼으니까 릴리의 임상 2상 결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적응증이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질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크론병, 방사선 유발, 장손상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장막을 훨씬 좀 단단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영양을 장 쪽에서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가능성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이 오늘 오르는 이유 좀 부각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이제 대진증권에서 5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예전 언급해드렸습니다. 발빠르게 이제 특허 분쟁 소식이었었던 것 같고요. 기억이 나고요. 할로자임 핵심 특허는 일단 이제 불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동안 IP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가시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때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 대진증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단일 클론 항체나 ADC, 이중 항체 이런 쪽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이건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그쪽과 이제 바이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과는 잠재 파트너사가 10개 정도 된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리포트에 있었고요. 품목당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또 잘하면 또 로얄티를 받는 구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기술 수출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잘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노열탄 1조 원 정도 또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총 좀 꼭대기에 있는 알테오젠 앞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증권사에서는 이걸 커버하는 증권사 연구원은 50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눌려도 오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봐야 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예전 대비해서 전망치를 쭉 상향시킨 흐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비중 확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비해서 한 37%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파른 이익 성장률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기업 이익들 우리나라는 이제 이익이 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올해 1월에 48%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을 했다면 이걸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7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삼전 닉스를 제외해도 긍정적인데 이전에는 1월 같은 경우에 20%였다면 지금 57%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20%, 내년은 35%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가파른 EPS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이렇게 지수가 나왔다, 목표 주가가 지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경쟁력을 끌어주는 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연산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그 지속 기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 길 텐데. 라는 얘기죠. 역시나 삼전닉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결정권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한국 반도체는 PER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앞으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사이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호평들이 있는데 여전히 장부가 같이 밑에 움직이고 있으니 저평가 매력이라고 언급이 됐는데요. 코스피 기업 60% 이상이 저평가 PBR 1배 미만의 장부가 가치 미만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 PBR주 이제부터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그리고 고배당 자사주, 소각주 그리고 방산, 조선, 전력 섹터까지 두루두루 가치 재평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봐도 하방 지지선은 7,820포인트가 될 것이니 여기 이제 목표 지수 12,000포인트라고 언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정 시 골드만삭스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머니코드에서 담아봤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에 앞으로 우리는 투자의 자산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리포트가 뜬 거예요. 직접 쓴 애널리스트와 함께 연결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럼 이 안에서 국내 종목은 뭐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준호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이준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AI 시대라서 AI 투자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고 이쪽으로 수익률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리포트에는 AI 시대에 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사용처가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발간했던 인덱스 내용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 AI 에이전트가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을 했을 때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처가 커질 수 있고 블록체인 자체가 에이전트의 경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말하는 주체 자체가 코드 기반으로 된 집합체다라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가 진정으로 자립성을 가지고 또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때 결제 레일, 그리고 결제 위에 올라간 화폐, 그리고 결제 대상도 코드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담론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드 기반이 된 화폐, 그리고 레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코드를 통해서 타중앙화를 추구하고 결국에 완전히 확정되는 거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에이전트의 OS라고 불리는 인프라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레일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간 화폐가 무엇이냐, 즉 코드 기반으로 구성된 화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이전트에서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자체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났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자체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행량 그리고 유통량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자체가 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나 결제 시스템 역시 코드 기반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디지털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핵심 자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던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과연 반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투자 전략 궁금한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한 투자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거의 지금 최근에는 59% 정도가 비트코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뭐 선호하는 리플이든지 이더리움 같은 제어도 있지만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신뢰를 받아서 오르고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신뢰를 담보해서 상승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기 저점은 언제일까 혹은 시점은 언제일까로 예상을 해보면 물론 단기 저점 자체는 기술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전통적인 사이클로 보았을 때는 7월, 8월 정도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되고 그리고 10월에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림이 과거 사이클에 빗대어 봤을 땐 맞습니다. 근데 과거 사이클이라는 건 사실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인데 그럼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인덱스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에이전트의 활성화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디지털 자산 자체가 토큰 위로 올라오고 실물 경제가 토큰 위로 올라오는 RWA라는 개념이 또 하반기에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 사이클이 맞물려서 하반기 특히 8월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비중이 59%나 되는군요. 그리고 단기 저점은 8월 정도 돼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와 관련된 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국내 투자처는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에서는 사실 1분기 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별도 규제가 만들어지려 하다가 현재는 좀 딜레이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딜레이된 움직임 자체도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명확한 법안이 실제 구성되고 난다면 더 이상 미루긴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8월, 9월쯤부터는 다시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을 교환하고 합병하는 과정이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시금 기대감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현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구성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뭐 에이전트 결제라든지 아니면 RWA에 대한 담론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조차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최근에 거래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들이 두나무나 혹은 코인원의 지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네이버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있고 최근에는 삼성증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함께 형성하는 스테이블 컨소시엄이 우선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제가 또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로서 커버하고 있는 네이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플레이어로는 사실 카카오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미 카카오뱅크 페이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또 파트너가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소거법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인원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국내에서는 사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코빗은 미래에셋 컨설팅이 올해 2월에 이미 인수한 바 있고요. 두나무는 네이버가 이제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는 코인원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 코인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이 20% 지분을 인수했고 글로벌 거래소인 OKX가 또 20% 지분을 인수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코인원 자체가 카카오뱅크를 이제 1대1 제휴은행으로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네이버 두나무 합병 가능성 그때 또 시세가 폭발을 했죠. 지금 좀 잠잠해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페이와 뱅크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틱 시대에 디지털 자산도 꼭 봐야 된다라는 오늘 아침 리포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의 이준호 선임연구원을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의 시대 어떤 자산을 내 포트 안에 넣어야 될 건지 오늘 그런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자산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12,0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 지수.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6월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예상 밴드는 한 9,500포인트까지 바라봤고요. 근데 약간 이제 리스크한 거는 오늘 시장도 이것 때문에 약간 주춤한 게 고금리 환경입니다.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점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더라도 원유가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금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금리세는 당분간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6월 시장 역시 고금리 이런 부분이 좀 리스키하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빼고는 주구장창 팔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오늘 삼성전자도 한 400만 주 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익 실현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금을 빼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환율 오늘 1,22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스페이스X 이후에 조금 더 이 이슈는 살펴볼 건데 뭐 오픈 AI 같은 그 대여들의 IPO가 있다 보니까 자금을 그쪽으로 빼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자로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래서 개인 수급은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 올라가게 하는 코스피 방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든든한 핵집중은 역시 IT가 되겠습니다. IT,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워낙 높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성장 기대가 붙는다면 또 한 번 IT가 튈 거고 결국 핵심 변수는 IT 섹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이익 전망을 추정치 상향 조정했는데요. 뭐 역시나 IT 반도체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4주 전 대비해서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9.4%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 4주 전 대비해서 3.2% 높여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에서 삼성물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워낙 든든하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매력적이라는 게 골자였고요. 일단 보면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는 현재 165조 정도 되겠습니다. 뜯어보면요. 삼성전자 있고, 삼성생명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이 각각이 삼성전자가 64.5%, 삼성생명이 11.3%,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16.5% 되거든요. 그게 주가가 떨어져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로 긍정적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가 75조 4천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고, 1분기 순차익분 같은 경우에도 9,727억 원,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순차익금이 줄어들었다.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사업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테크 잘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와 SMR 성장 잠재력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사 배당 수익 60%에서 70% 정도 재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 주는 거 관계사들 보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거의 90% 절대적으로 비중이 크더라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DPS가 올라가고, 그래서 삼성물산의 DPS 주당 배당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25% 1년 사이 뛰면서 3,500원 정도 전망을 한다. 이런 수치도 이 리포트 안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정상적인 배당을 진행한 이후에 조금 더 잔여가 남아 있다면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또 한 번 펼칠 가능성이, 이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 지분 가치 든든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모멘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와 엮여 있습니다. 삼성생명하고도 엮여 있고,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JP보건에서 삼성생명 언급을 했거든요. 오늘 좀 두 자릿수 낙폭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든든한 모멘텀을 또 갖고 가고 있다고 해서 앞서서 스토리텔링하고 좀 연결되잖아요. 꼽아봤고, JP모건에서 목표주가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에는 43만 원이었는데 5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국내 증권사보다 훨씬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치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순자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망치를 올려잡을 수 있었고요. 올해부터 올해 7년
8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년 순이익 전망치 역시 5에서 6% 정도 상향 조정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해서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엮일 수 있잖아요. 이거 긍정적이라고 봤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지방선거 끝났고 이제 보험업법 개정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거든요. 그 부분도 삼성생명에게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점도 사실상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있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좀 염두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D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7,900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내년 가고, 그리고 2028년도입니다. 이게 11,4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배당 성향 50% 목표를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거론했습니다. JP모건이 삼성생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시죠. 네, 하나증권에서 방산과 기계 섹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산,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딱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구나 이 느낌이었고, 하반기에는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국방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우리가 이제 유럽도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 중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시아 태평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보 우산이 되어줬는데 이런 것을 좀 걷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보국 같은 경우에는 자력 갱생해야 됩니다.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 요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훨씬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8.7이었는데 하반기 무려 56.1%로 이게 성장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고, 수주상고 100조 원 시대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 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K방사는 고밸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왜 고밸류냐면 그동안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함께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K방산 고밸류 이거 정당화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말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내년 이익 성장률, 가파른 뛰는 거 그런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요 종목들 언급이 됐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데이터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2%, 하나 시스템이 486%,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137%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방사는 꺾이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리포트였습니다. 보시고요. 또 하나증권이 기계도 설명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기계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네 번째 회복 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보면은 세 번의 주기가 있었고 작년부터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복 시점에 지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판매가가 인상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그 무기를 사는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종목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북미 관세 리스크는 있지만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률 성장률 보면 HD 현대건설기계 두산 바켓 있는데 25% 그리고 4.4% 상향 조정 이런 데이터까지 언급됐으니까 기계도 바닥 탈출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라는 점 앞서서 방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인데 LS 일렉트릭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는 게 올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입니다. 이게 50%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1조 5천억 원 초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워낙 뭐 우리나라는 갑 중에 갑인 게 주문을 하면은 납품 속도가 다른 경쟁 국가 기업에 비해서 30% 정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장기 슬롯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에 대한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이 같이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63% 늘면서 6,975억 원 정도. 2분기는 1년 사이 43%는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고 25년부터 28년까지 영업이익률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8% 정도가 되겠다. 긍정적인 수치들이 이 조정 시 매수 기회라는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앞서서 디지털 자산도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이쪽까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봐야 할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 정용택 산무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선, 이 뉴노말이라고는 하는데 언제쯤 떨어지는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1,500원 선 위에서 환율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모저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환율 굉장히 높습니다. 1,541원까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월 초반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떨어졌지만 2월 말에 이란전이 발발하면서 3월 달에 1,500원을 넘긴 이후에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주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투가 조금 격화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석되면서 환율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보면 거의 일평균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외국인의 매매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아주 중요한 이유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의 절반적으로 이제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 선 밑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셨었죠. 이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자금 압박 이런 부분이 사실 환율을 좀 속썩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경제 퍼포먼스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상당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수익률도 좋은데 환율이 가장 많이 절하된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합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필요한 나라들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나 조선회사 같은 데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 경우에는 대규모의 외화 채권 발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흑자가 나더라도 그 자금을 국내로 들어올 여유나 필요성이 좀 적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조금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통화 약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541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투자금을 대거로 좀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국가 대표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무님 1,500원 선 안착 뭐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착은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전이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면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가면 그동안 작용을 안 했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아마 다시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약정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환율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1,500원대가 이른바 뉴 노멀의 환율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원 환율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감, 외국인 매도세, 전반적으로 증시 추락, 검은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 쭉 봐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예,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섹터가 있다면 은행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DB증권에서 은행주를 분석했거든요. 리스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호재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주도주가 좀 잘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홍콩 H 지수 ELS 과징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났냐면 한 6천억 원 정도 과징금 부과가 났거든요. 이게 경감된 겁니다. 원래는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친 6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꽤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감의 이유를 봤더니 금소법의 초기 시행 부분에서 나타난 위법이었기 때문에 좀 경감해줬다, 벌을 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든 흐름들이 과징금에서도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잖아요.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갖고 있으면 위험 자산이 더 많아지는 거라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본력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세트1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위험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훨씬 자본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환율, 오늘 뭐 환율 1,541원 선이 넘어가면서 이런 거는 결정적으로 리스크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본 비율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이런 부분 좀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는 이건 갖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은행의 님 개선, 순이자 마진 개선이 있는데 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얘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마 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으로 벌어들 이자 장사할 게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면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사태 일단 마무리가 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리스크가 좀 마무리 국면이고 이제 비중 확대의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DB증권의 리포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여타 반도체주가 쉬면서 이런 은행주가 부각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도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리더라도 개별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화두는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피지컬 AI입니다. 당연히 로봇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1년간의 로봇의 성과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리포트를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권명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로봇 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관심 있게 지금부터 볼 기업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입니다. 네. 로봇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포트 안에 담아야 될 굉장히 중심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뭐랄까요?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에서도 영향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좀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된 거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2020년 이후에 조선 산업에서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 산업은 회복이 된 반면에 용접공은 은퇴, 이직 등으로 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업체인 유니버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과 현대 쪽, HD 현대 쪽과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용접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승용공이 할 수 있는 용접, 두꺼운 용접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층간 이동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용접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내 용접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만약에 50% 정도를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5,000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도 이제 단계가 더 나가서 숙련된 용접공 로봇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간 5,000대에서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 더 열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 로봇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 어디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그룹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돼서 두 회사가 R&D를 같이 했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가장 유의미한 회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IPO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즉 HD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접 로봇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조선소에 대해서 조선소 기업들이 크게 이익이 계산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직 도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유니버셜 로봇은 해외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실제로 HD 현대 쪽과 지금 R&D를 진행을 했고 납품했던 레퍼런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로봇사 중에서는 이 두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종목이 압축이 되네요. HD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잘 선점을 해야 될 텐데 관심주는 무엇인지 전략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산업부의 AI 로봇 분과의 1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림을 보시면 상체는 로봇이지만 하체는 이제 바퀴로 되어 있는 AM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MR 관련돼서 국내 로봇 기업 중에 이제 AMR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인테크와 티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ESS, 제조업 등의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로보틱스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주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 내에서 가장 큰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로보티즈가 있을 것 같고요. SPG와 SBD테크도 주목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핸드에 들어갈, 로봇 손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정밀가공 부품이어야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인데요. 관련돼서 국내 좀 다수의 기업들과 R&D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이 잡혀 있는 대성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하면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그 부품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전반적으로 섹터를 쭉 훑고 관심주를 픽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권명준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직접 들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한번 다시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의미 있는 리포트 냈고 목표 주가 200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AI 기판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너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의 고객사들이 일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돈을 좀 주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우위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으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전 닉스와 비슷하게 기판 업체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나 삼전 닉스는 장기 계약, LTA 맺고 있거든요. 근데 기판도 역시 장기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 제목에서도 써놨는데 증설하면 완판. 그러니까 증설하게 되면은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나오는 족족이 다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증설되면 풀 가동하고 그런 부분이 수요로 다 가져간다. 결국 다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실적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성장 구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부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FCBGA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에 매출이 1,400억 원인데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지금 26년도니까 30년은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인즉슨 4년 만에 14배가 매출액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거의 1,500% 성장하게 되는데 1,787억 원이고 지금 2분기는 기판 시장에서 원래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굉장히 잘 되고 또 북미 고객사에서 그 핸드폰 이런 부분 잘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학 솔루션도 성수기를 함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50% 가깝게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 CEO가 어떤 얘기하고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해서 개별 기업 업던들이 튈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될지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 베라 루빈 200용 같은 경우에는 소캠2나 DDR7 같은 경우에 기판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잘 수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판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 투자 한 2조 원 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이 목표 주가가 거의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SK인데 고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객들이 참 잘해주기 때문에 PSK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구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 올려잡았는데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공정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16만 원을 올린 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27%,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3%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고요. 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잘했는데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국내적으로 3사 있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서 신규 팹 공장을 이제 오픈하게 되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CXMT인데 여기에 이제 IPO, 이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만 봐도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경우에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덕분이라는 게 메모리 3사, 중국, 그리고 뭐 인텔, 미국까지 골고루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되는 부품, 뭐 장비 이런 부분도 덩달아 호황을 겪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44% 1년 전에 비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배 뛸 가능성이 있어서 뛰어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PSK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아웃 되더라도 피크아웃이라는 그 조정의 빌미가 붙더라도 사실 이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결국 주가의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전문가들한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옥석 가리기 실적으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AI 쪽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은 잘 가더라도 특정 섹터, 특정 기업에만 자금이 쭉 정말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블랙홀 자금 쪽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DB증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인프라 자금 조달에 기업들이 사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투자하고요. 그래야지 뭔가를 만들고요. 그걸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채권 발행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 채권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만 보더라도 지금 알파벳, 아마존, 미국 기업이긴 한데 유럽에서 유로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헬스케어도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퀄리티,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퀄리티 중심의 헬스케어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 ETF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장의 방어 전략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높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은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외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나 메디컬 AI 이쪽은 또 차별화된 수익률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된 AI 자본 독식에서 이쪽도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서 뭔가 혁신적인 ETF 이런 부분으로 방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전략 언급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금 쏠림 현상에 지지 않고 승리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증권까지 말씀드렸습니다.